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품보다 사람, 두꺼비 팜입니다. 네, 도비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비 약사입니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보완나 챌린지,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하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신 분들은 진짜 잘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일단 목차 준비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다이어트 어디까지 해봤니 해가지고 어, 배울 것들 다이어트 어디까지 해봤니 해서 여태까지 다이어트 어떤 거 해봤는지, 이런 다이어트를 하게 된 원인은 뭔지, 이런 걸 조금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어떤 다이어트, 전통적인 다이어트는 어땠는지, 그리고 도비 다이어트는 어떤지 좀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는, 좀 기초 지식, 어렵지만 이런 거를 좀 기초 지식을 알아야 해서 이런 가장 중요한 호르몬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도비 다이어트가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어디까지 해봤니? 다이어트 뭐뭐 해보셨나요? 뭐 채팅창에 남겨줘 보실 수 있나요? 황제 다이어트. 네, 고기만 먹는 거죠. 저도 이거 원푸드, 저도 원푸드 해봤습니다. 다이어트 한약도 드셔보셨고요. 감사합니다. ABC 주스 마시기.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PT, 운동 당연하죠. 네. 혈당 다이어트, 네. 키토제닉, 네. 다 나오네요. 저도 이제 여태까지 해본 것들이 채식, 뭐, 샐러드만 먹기도 해봤었고요. 조금씩 자주 먹는 거,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TV에서 조금씩 자주 먹으면은 좀 배고픔을 덜 느낀다고 해가지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헛땡 라이프 이런 거 아시죠? 식사 대용식 이런 것도 해보고요. 그 황제 다이어트 같은 고기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뭐 마녀 스프만 먹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지방식, 뭐 고기는 살코기만 고르고, 그다음에 우유는 저지방 우유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지방을 완전 빼는 저지방식 다이어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짜게 먹으면 또 살찐다고 그래서 저염식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 실패를 했죠. 그 실패를 하게 된,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많이 움직이고 그런 거. 근데 다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실패를 한 이유가 저는 비만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비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부터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저도 비만이 단순히 지방이 많이 저장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칼로리를 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칼로리를 소비를 많이 하면 지방이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식단도 칼로리는 더 적게 적게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포만감 높은 걸로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위에 이런 다이어트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까지 그 다이어트들이 어땠는지 좀 더 깊게 보고, 그다음에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미국에서 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방영이 되고 있는 서바이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요. 이름은 비기스트 루저라고, 이런 비만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30주 동안 하루에 한 7시간 정도씩 운동을 시키고 식단도 아주 철저하게 1500칼로리를 지키도록 만들어요. 한번 요 동영상 짧게 보실게요. 자막 있는 거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자막이 없는데 그냥 이제 분위기 이런 거나 한번 보시죠. Strong, cross, and up, up, up. Go, go, long stride. 1, 2, 3, don't stop. 4, do not stop. We are on season 8 right now. We're having contestants that are bigger. Go out the door. Daniel, I can't. I can't do it. Can you do it? Yes, you can. You're not going to quit. You're not going to quit. You can't. You know why you can't quit? Why? Let's let him You quit. weigh over 470 pounds. Get on that thing and get back to work. That's not an option. You don't get to quit.
You are 분위기가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막 운동을 엄청 시키고, 식단은 여기 제가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식단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해가지고, 서바이벌로 이제 계속 탈락을 시키면서 나중에 우승자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는 줄이고, 칼로리 소모는 늘리는 게 지금까지 다이어트 상식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6년 후에 어떻게 됐을지 살펴본 아주 충격적인 논문이 있어요. 다이어트 직후에 이 사람들이 체중을 get on the left. 91kg까지 해서 뺐는데 6년 후에 살펴봤더니 평균 체중이 41kg가 증가를 해서 132kg가 됐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제 마우스 커서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분 신동님 이분이 주땡땡 다이어트를 해서 엄청 많이 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뉴스로 뭐 이게 광고를 하는데 이걸 보고 되게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예인 분이 요즘 현재 모습이 어떤가 봤더니 네.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가 되셨죠. 네. 그래서 아까 다시 그 충격적이었다는 논문 그 얘기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왜 다시 살이 쪘을까? 거기에서 이제 알아본 거죠. 네, 그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요요가 온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뭐 다시 이전 생활 습관으로 돌아갔을 거야. 아마 뭐 운동도 안 하고 예전대로 많이 먹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신체 활동 지수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이런 거는 되게 그대로였고요. 그다음에 휴식 대사량 조금 의미는 다르기는 하지만 기초 대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도 에너지가 들잖아요. 심장도 뛰어야 되고요. 숨도 쉬어야 되고요. 머리카락, 손톱도 자라잖아요. 이 기초 대사량이 다이어트 전에는 2600 정도였는데 다이어트 직후에 1900대로 600 넘게 줄었고 그리고 6년 후에 다시 봤더니 이게 거의 비슷하게 1900대였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이제 살이 찌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이런 호르몬들도 봤는데 이 호르몬들이 안 좋게 변한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칼로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나가는 칼로리가 많아지니까 우리 몸이 비상 상태가 된 거예요. 칼로리 들어오는 게 적어. 기초 대사량 줄여서 생존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치면 절전 모드에 들어간 거죠. 움직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필요한 그 기초 대사량이 우리 몸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할까요? 한번 채팅창에 숫자, 퍼센트지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안 계신가요? 30? 60? 네. 적으신 분들은 55에서 많게는 70, 70, 맞아요. 70%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게는 70%까지 차지하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움직이고 적게 먹어도 이 기초대사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바로 다시 조금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논문 말고도 또 반대로 실험한 것도 있어요. 버몬트 교도소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죄수들한테 먹는 칼로리를 보통 체중의 죄수들한테 먹는 칼로리를 막 늘려서 줬는데 처음에는 체중이 조금 증가를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증가세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실험을 멈추고 원래 식대로 돌아갔더니 다시 예전 정상 체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지금까지 다이어트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랑 소모하는 칼로리가 각각 따로 움직인다고 독립적이라고 본 거죠. 근데 섭취하는 칼로리랑 소모하는 칼로리는 독립적이지가 않고 서로 영향을 받는 관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 후에 막 입 터지는 거, 그다음에 요요 오는 거, 포만감 안 들고 이런 거에 문제 생기는 거. 그게 다 우리 잘못이 아니고
아까 이 사람들처럼 호르몬이 변화한 거기 때문에 생겼다. 네,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음식들을 칼로리라는 그 하나의 기준으로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이제 모호한 면이 있어요. 이제 21년에 발표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뭐 이런 애들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쭉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실천 방법으로 균형 잡힌 식사는 칼로리를 적당히 섭취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하며 탄단지 섭취 비율을 적절하게 하며 뭐 이렇게 나오고 다 이제 골고루 먹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신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적절한 게 섭취 비율이 적절한 게 뭘까 보면 이 밑에 또 나와요. 탄수화물의 에너지, 즉 칼로리 섭취 비율을 55에서 65%, 단백질로부터의 칼로리 섭취 비율은 많게는 20%까지, 그 다음에 지방은 뭐 대략 25%, 이렇게 섭취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니까 30대, 40대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 기준으로 볼 때 탄수화물 계산을 해보면 탄수화물은 1000칼로리, 단백질은 400칼로리, 지방은 한 500칼로리 정도 돼요. 그래서 칼로리 기준으로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것도 실패하는 다이어트 방법인데 탄단지 영양소를 이제 또 칼로리라는 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면 올리브 오일 100칼로리랑 밥 100칼로리랑 우리 몸에 걔네가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르죠. 그리고 같은 지방이라 할지라도 올리브유랑 초콜릿이랑 같지 않잖아요. 당연히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런 건. 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새끼를 균형 있게 탄단지를 다 먹고 또 간식도 챙겨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요것도 좀 근거가 없고 왜 사실이 아닌지는 뒤에 나올 호르몬들에 대해서 배우면 알 수가 있으십니다. 그 아까 비기스트 루저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대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아무리 다이어트에 잠깐 성공했어도 호르몬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요요는 무조건 오는구나.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같은 칼로리더라도 올리브 오일이랑 밥이 가지는 우리 몸에 가지는 의미는 다르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네, 도비 다이어트를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호르몬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어떤 호르몬이 중요한지, 대사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내용, 좀 과학인데 이런 거는 좀 무조건 알고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알려면 이제 기초 지식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슐린, 제일 키가 되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우리 몸속에 얘네들이 잘게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혈당이라고 하죠. 그럼 인슐린이 나와서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각 장기, 근육 세포로 쭉쭉쭉 보내줘요. 그리고 남는 거는 간에 저장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저장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글리코겐은 이렇게 요 작은 거 하나하나가 포도당인데 요거를 이렇게 사슬처럼 저장을 해놔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걸 하나씩 끊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를 글리코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그래프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번 보실게요. 요거 빨간색이 포도당이고요. 파란색이 인슐린이에요. 실선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8시에 아침을 딱 먹었거든요. 혈당이, 포도당이 빨간색이 쭉 올라가죠. 그런데 이 팍 올라감과 동시에 인슐린이 같이 쫙 올라가 주죠. 그러면 포도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간에도 저장되고 그러면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다시 줄어들겠죠. 그래서 혈당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점심 먹었죠? 그럼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인슐린도 같이 올라가고. 요게 당뇨 있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정상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인슐린을 자극하는 영양소는 뭘까요? 탄수화물, 제일 많이 자극하는 게 탄수화물, 그 다음이 단백질이고요. 지방이랑 식이섬유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간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한 2000칼로리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더 남는 거는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남는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그때그때 당장 쓰이지 못하는 포도당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당을 먹어서 다 못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설탕을 먹었을 때나 술을 마셨을 때가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술은 나쁜 거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죠. 설탕은 이렇게 포도당 하나랑 과당이라는 애가 붙은 형태인데요. 이 과당 역시 술처럼 곧장 이 간으로 가서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간의 도구로 작용하는 애들을 먹으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해독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간에서 이 해독을 하느라고 간에 있는 일꾼들이 바쁘면 포도당이 당장 못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는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 설탕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이 점선은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거든요. 네. 아까 그냥 식사를 했을 때보다 설탕 많은 식사를 했을 때 더 치솟고 더 곤두박질 치죠. 네. 이거를 그 유명한 이제 혈당 스파이크, 그다음 이렇게 내려가는 걸 혈당 크래쉬라고 하고요. 이렇게 당이 훅 떨어지니까 방금 밥 먹었는데 막 허기가 지고 그다음에 막 짜증도 나고 예민해지고 졸립기도 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은 그 드라마 나쁜 엄마 아시나요? 거기에서 그 라미란이 아들을 공부를 막 시키려고 아들 밥을 막 뺏어버려요. 밥 먹으면 졸려 이러면서 식판을 막 뺏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게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정제된 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막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딱 나오고 그럼 말씀드린 대로 혈당 크래쉬가 되면서 졸리게 되는 거. 그게 라미란이 참 맞는 말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긴 하거든요. 아니,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쓴다는데 공부 잘하려면 아침밥 그래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최근에 발견된 바로는 뇌가 포도당 말고도 지방도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을 밝혀냈어요. 네. 그러면 한번 퀴즈를 제가 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몸 혈액 속에 전체에 들어있는 그 당의 양을 설탕으로 쳤을 때 스푼으로 몇 스푼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설탕으로 치면 설탕이 몇 스푼 들어있는 걸까요? 몇 스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은 설탕으로 치면 한 티스푼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설탕의 양은 매일 섭취하는 거 23스푼, 3티스푼.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요 그림이 되게 적절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지하철이 우리 간, 근육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도당이고요. 지하철 막 이미 꽉 찼어요.
근데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막 밀어 넣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이미 다 차 있는데 이 영무원 아저씨들이 아무리 밀어 넣어도 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이 지하철 세포라는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 포도당 어떻게 될까요? 다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꾸 더 일을 줘요. 아, 저 힘들어요 하는데 또 일을 줘요. 그러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면서 나 안 해 이런 상태가 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유명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같은 밥을 먹어도 인슐린이 높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계속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왜 자꾸 안 들어오지 하면서 인슐린을 더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아도 살찌기가 쉽겠죠. 처음에 봤던 비기스트 루저 참가자들도 인슐린이 그 다이어트 직후에는 낮아졌지만 6년 후에 다시 재보니까 인슐린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제이슨 펑이라는 이 책을 쓰신 비만 코드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캐나다의 당뇨 비만 쪽에 되게 권위자이고 신장학자예요. 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글리코겐은 마치 현금이 든 지갑인 거예요. 그때그때 현금 쓰기는 아주 편하지만 지갑은 한정적이죠. 무제한으로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방은 꼭 은행 같아요. 계좌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돈을 넣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돈을 꺼내다 쓰려면 카드를 가지고 인출을 하러 가야 돼요. 이걸 꺼내기는 조금 귀찮죠. 네, 그럼 다음 호르몬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렙틴이에요. 네, 특강 신청서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기존 다이어트에서 가장 어려운 거 써달라고 말씀 이제 드렸는데 읽어보니까 식욕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렙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주로 지방세포에서 이렇게 분비가 돼요. 지방세포가 가만히 있는 덩어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나오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세포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물질들이 나와요. 지방세포가 이렇게 많아지면 렙틴이 나와서 이렇게 뇌에다가 얘기를 해요. 나 충분히 많이 먹었어. 그만 먹어. 나 그리고 에너지 많이 써서 지방 좀 태워주겠어. 움직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체 활성도와 식욕을 조절하게 되고요. 인슐린 민감도에도 이제 영향을 줘요. 인슐린이랑 렙틴이랑 서로 영향을 줘요. 렙틴이 에너지 많이 쓰고 더 움직여 이런 신호를 주니까 저장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줄어들고 민감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인슐린이 렙틴을 자극하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밥 먹을 때 혼자 막 빨리 먹어요. 그래서 다 먹었다 그랬는데 다 먹었다고 분명 했는데 다른 사람들 먹을 때까지 계속 젓가락질로 막 주워 먹어요, 반찬. 이게 나는 이제 배는 부른데 렙틴이 말을 안 들으니까 뇌에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안 보내서 그런 거예요. 이 쥐는 유전적으로 렙틴을 없앤 쥐거든요. 포만감 드는 게 없으니까 계속 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통하게 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렙틴을 몸에다가 넣어주면 식욕이 억제되겠네? 그래서 렙틴을 한번 넣어줘 봤어요. 근데 효과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렙틴이 있어도 렙틴 저항성이 문제인 거예요, 인슐린처럼. 렙틴이 있어도 센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렙틴 저항성을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영양소 중에서는 과당이랑 정제탄수화물, 그 다음에 염증. 과당은 렙틴 분비를 자극시키지 않고 세포 에너지로도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당은 렙틴 분비를 안 시킨다. 요거를 쉽게 이해를 하려면 밥을 다 먹었는데도 달달한 디저트 들어갈 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당이 렙틴을 분비시키지 않으니까 자꾸 그 뭐 디저트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렙틴과 그 인슐린 저항성,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요요 방지 위해서는 얘네 둘은 꼭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호르몬은 이제 코티솔이에요. 별명은 스트레스 호르몬이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얘가 원시시대 사람 같이 생겼죠. 원시시대 때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뭐였을까요? 무서운 동물 만나는 거 정도였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자를 만났다고 상상을 해보면 방법은 두 가지죠. 맞서 싸우거나 fight, 아니면 도망가거나 flight.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거 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가져다가 쓰게 되겠죠. 이거를 그냥 과학적인 용어로 캐타볼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큰 덩어리를 작은 단위로 깨서 에너지를 낸다는 의미예요.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는 작은 것들을 이렇게 큰 덩어리로 저장하고 그거는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코티솔을 분비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호흡도 빨라지게 되고요. 심장도 막 빨리 뛰게 되고요. 반대로 생존과 관련이 없는 소화나 뭐 생식, 성장 이런 데 필요한 에너지는 아끼도록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 경험들도 있으시죠? 뭐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식욕도 좀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느낌이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코티솔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하루 리듬이 이렇게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코티솔이 빵 하고 나와가지고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야. 아, 몸아, 이제 깨어나라.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마주할 준비를 해. 이렇게 해서 팡 나오고 오후가 되면 살살살살 이제 내려가죠. 활동도 슬슬 둔화가 되고요. 이제 6시에서 12시 요즘에는 코티졸이 아주 낮아지면서 잘 때 우리 몸에서 재생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서 다시 점점 높아지면서 다시 아침이 돼서 스트레스 상황에 마주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인류가 한 700만 년 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중에 구석기 시대가 99.8%잖아요. 우리의 생체 시스템 자체는 그냥 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도록 이렇게 오래도록 아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처럼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있고 그러면은 혈당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고 계속되면 아까 처음에 나온 그 순서대로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 순서대로 가는 거죠. 코티솔이 무서운 그 예가 하나가 이 쿠싱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쿠싱 신드롬 환자들은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계속 분비되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한테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비만, 당뇨, 이 복부의 지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코티솔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는 스트레스 잘 안 받는 타입인데 나 스트레스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몸이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뭐 잘못된 식습관, 뭐 과식, 흡연, 음주, 뭐 과도한 운동, 뭐 운동 부족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은 그림인데 요게 지방 세포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지방 세포가 이렇게 지방을 저장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이제 섬유 세포 같은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길쭉길쭉한 형태인데요. 얘를 이제 지방 세포로 만들려면요. 인슐린이랑 덱사메타손이라는 합성된 그 코티솔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적으로 합성한 코티솔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넣어주면 얘네가 당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방을 세포로 막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그만큼 인슐린이랑 코티솔이 지방 저장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애들이죠. 좋은. 네. 그럼 살찌는 이유는 뭔지, 지금까지 제 말씀드린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자꾸 먹는 것. 아까 말씀대로 먹으면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은 저장하는 호르몬이다. 자꾸 먹으면 자꾸 저장하니까 지방이 분해될 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인슐린을 제일 자극하는 게 탄수화물이었죠. 한국인이 아까 하루에 먹는 설탕으로 치면 당의 양이 설탕으로 치면 23티스푼. 네, 그러면 인슐린이 말을 안 들을 만 하겠죠. 세 번째로는 대사를 망가뜨리는 나쁜 애들. 간이 바빠서 아까 당장 에너지로 포도당이 쓰일 수 없게 하는 것. 아까 과당이랑 술이 있었어요. 이거 외에도 제가 제 릴스에 보시면은 나쁜 기름 3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에스테르와유, 경화유, 그다음에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 얘네들도 다 대사를 망가뜨리고요. 유전자 조작 문제가 있는 카놀라유, 콩기름, 그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추출하는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얘네들 다 오메가6가 너무 높아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도 사실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다 밀가루 얘기만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못 다루겠지만, 밀가루도 역시 나쁜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네들을 이제 묶어서 키토 이런 거 이제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이 설밀나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그다음에 나쁜 기름을 이용한 튀김. 요렇게 4가지 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만성 스트레스. 아까 코티솔이 과도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이제 좀 외워지시죠? 네. 그다음에 수면 부족. 하루만 잠을 못 자도요. 그 다음날 코티솔이 2배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코티솔 그래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밤에 잘 때 재생이 일어난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네.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손상된 부분을 복구를 하고 회복을 시키는데, 그 대사와 호르몬이 회복이 되면 대부분 지방 분해되는 거는 밤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면 부족이 이제 살찌는 이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호르몬이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네, 칼로리 무제한 먹는 거는 어느 정도 영향은 주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살찌는 이유인데 뭐 한두 번 이러는 걸로는 살은 찌지 않아요. 이런 이유들에 아주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저도 충격적이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0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딱 당뇨로 진단된 때예요. 2년 전, 4년 전, 6년 전 이렇게 있는데, 요 공복 혈당이 조금씩 높아지죠. 그러다가 2년 전에 갑자기 모든 게 망가지고 혈당도 다 튀고 대사도 다 망가지고 탕 하고 뛰면 이때 딱 당뇨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때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이때 반복적으로 이런 이유들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당뇨도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 다이어트가 뭔데? 그러면 도비어트에서는 그 아까 살찌는 이유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매일 습관이 내 건강을 결정한다. 이거 도비어트의 모토 같은 건데요. 매일 습관을 잘 만들어 두면 올라오는 식욕을 참지 않아도 식욕이 잘 안정되고,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살이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십 년 동안 내 몸에 밴 방식을 바꾸는 거는 진짜 쉽지 않죠. 새로운 습관 만들기까지 진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려요. 저도 그거를 느낀 게, 최근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항상 거의 7시 반에 기상인 그런 라이프였는데, 헬스를 시작하려고 아침 6시에 한번 해보려고 항상 요즘에 5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데도 한두 달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제 3개월 차인데 이게 점점 습관화가 되니까 요즘에는 좀 알람 울리기 전에 눈 떠지는 날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지를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점점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중요한 거는 천천히 길게 보기. 갑자기 모든 거를 확 바꾸는 것보다 시간을 좀 길게 보고 하나씩 안전하게 내 몸의 변화를 좀 느끼면서 컨디션을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사과 한 개 먹는 게 혈당을 더 올릴까요? 아니면 초코 쿠키 먹는 게 혈당을 더 올릴까요? 1번 사과가 더 올린다, 2번 초코 쿠키가 더 올린다. 박빙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답은 진짜 사람마다 진짜 너무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이 내 유전자랑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사과를 먹었을 때 혈당이 더 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쿠키 먹었을 때 더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 백도비어트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 그래서 내 몸의 컨디션, 내가 사과를 먹었을 때 컨디션이 더 혈당이 떨어져서 안 좋은지, 쿠키를 먹었을 때 그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좋고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서 백인 백도비어트를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통은 18대 6으로 그냥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18대 6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한다기보다 그게 나한테는 지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내 몸의 상태, 뭐 각자 성별이나 나이,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몸 상태 이런 거를 맞춰서 내 규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바꿔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를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얘네들이 살찌게 하는 원인이었잖아요. 얘네들 안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비어트 가이드. 자꾸 먹어서 문제니까 시간을 제한해서 섭취를 하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문제니까 탄수화물을 줄일 거고요. 대사를 망가뜨리는 나쁜 애들, 얘네들 몸에 안 넣을 거고요. 스트레스가 문제니까 스트레스 줄이고 적당한 운동할 거고 수면이 부족해서 문제니까 잘 자기를 실천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단식도 써놨는데 단식에 대해서는 또 제가 1시간 얘기해야 돼서 아예 뺐는데 대사가 많이 망가지는 사람일수록 24시간 이상의 단식이 진짜 꼭 필요합니다. 한 1, 2주에 한 번씩 24시간 단식을 하다가 몸이 완전 대사가 정상화가 되면 한 3, 4개월에 한 번씩은 단식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단식은 아무래도 계속 내 몸 상태를 좀 주의 깊게 봐줄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제 챌린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챌린지에서는 하지 않을 거고, 네.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각자 해보든지 아니면 이것도 챌린지를 뭐 서로 나누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단식도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1번이 아까 시간 제한 섭취였죠. 간헐적 단식이랑 조금 좀 혼용이 되기는 하는데 시간 제한 섭취라고 부를게요. 아까 그래서 지방 저장하는 인슐린 빈도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데요. 이걸 하기 위한 제1원칙은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예요. 식사 시간 외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없어야 합니다. 물이나 달지 않은 차, 뭐 달지 않은 커피, 탄산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세 끼에서 두 끼에서 한 끼로 점점 줄일 건데 그 줄이는 간격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가져가서 완벽하게 습관화를 하고 넘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공장에 비유하자면 공장 안에 있는 그 일하는 기계들, 호르몬, 효소들을 싹 바꿔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수면을 위해서 자기 전에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칩니다.
요 그림들은 그 유튜브에 구독자가 1100만인 닥터 에릭 버그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되게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평소에 습관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중간중간 간식 먹고, 야식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인슐린이 계속 나오니까 네, 지방이 쌓이기만 합니다. 자, 이거를 식사 시간 외에는 간식 먹지 않기부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때는 지방 분해가 일어납니다. 저장된 글리코겐을 다 쓰면 내 체지방을 연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이 저녁 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첫 끼까지는 공복 시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뱃살이 더 활활 타게 되겠죠. 여기 그림에서는 6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은 10시에 먹었네요. 그러면 요거를 18대 6 시간 제한 섭취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신가요? 다음날 뭐 브런치 약속을 친구랑 10시, 11시에 잡으면은 아침 먹고 가시나요, 혹시? 친구랑 브런치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아침 먹지 않으시잖아요. 브런치 약속 보통 10시, 11시에 잡으니까 저녁 먹고 한 10시까지 공복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배고프지 않고 참을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몇 끼의 간식, 뭐 식사 중간에 달달한 커피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이런 걸 드셨던 분들은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최소 한 달간은 적응 기간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아침을 뭐 9시, 10시에 먹었던 거를 점점점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는 뭐 저녁 식사를 점점점점 당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점점 미루다 보면 점심을 첫 끼를 1시, 이 아침이랑 점심이 합쳐지면서 1시쯤에 먹게 되겠죠. 저녁은 뭐 한 5시쯤에 먹어도 되고 6시쯤에 먹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10시가 됐는데 막 배가 고프지도 않고요. 막 일하는데 집중력도 더 훨씬 좋고요. 뭔가 평소보다 에너지도 더 있고 그러면은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 2끼가 되면 그러면 지방 분해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첫 끼는 미루고 두 번째 끼니는 계속 당겨요. 그러면 이 먹는 시간을 이팅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거의 식은 죽 먹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one meal a day가 됩니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밥 먹을 때 1시간 정도 인슐린 나오는 그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지방 분해가 이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지방 분해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간에 낀 지방도 없어지고요. 인슐린 저항성이랑 렙틴 저항성도 해소돼서 식욕도 굉장히 안정되고 식사 참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 하루에 한 끼 먹으라는 건데 아까 처음에 칼로리 줄이는 건 아니라면서 칼로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아까 칼로리 문제는 아니라면서 이런 질문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만약에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쓰는 그런 몸이라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내 가지고 있는 체지방까지 연료로 쓰게 되는 그런 몸은 결코 칼로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내가 먹는 칼로리 플러스 내 체지방을 태워서 얻는 에너지.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에너지로 볼 때는 결코 칼로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웃겨서 가져왔어요. 태국의 정부에서 되게 한창 골칫거리였던 게 태국의 이 스님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요. 1일 1식을 하신대요.
근데 비만인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님인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검사를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1일 1식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이에 되게 배가 고프셔가지고 콜라 같은 거를 계속 물처럼 드셨대요. 그래서 요렇게 통통한 1일 1식을 하지만 이제 통통한 분들이 이제 스님인 거죠. 스님이 된 거죠. 그 통통한 스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탄수화물 제한을 꼭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제이슨 펑 지갑 은행 계좌 그 비율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탄수화물을 계속 먹어요. 그 뜻은 지갑에 계속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지 않겠죠. 지갑에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은행에 돈 찾으러 가려고 딱 옷을 입었는데 어제 떡볶이를 먹으면서 쌈짓돈을 주머니에 넣어놨네? 이러면 쌈짓돈을 딱 꺼내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이 지방을 에너지로 은행에 가려면 이 지갑에 돈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요요가 온다는 거는 지방을 연료로 에너지로 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칼로리를 줄이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하는 그 효소, 호르몬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없으면 다이어트에 잠깐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시 요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1번 시간 제한 섭취랑 2번 탄수화물 줄이기가 꼭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이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거를 양 자체를 반, 3분의 1, 적게는 탄수화물로 한 50g 정도까지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햇반 그 오리지널 사이즈 210g짜리가 탄수화물 한 60에서 70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만약에 100g 정도로 세팅을 하고 먹는다 그러면 하루에 먹는 총량을 햇반 한 공기 반 정도로 보시고 네, 맞춰서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탄수화물을 내가 먹는다면 탄수화물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제 탄수화물이랑 당류는 당연히 안 되고 고구마나 감자, 뭐 연근, 당근 이런 뿌리 채소들에도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드시거나 밀가루보다는 차라리 쌀이 낫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탄수화물을 굉장히 이제 줄이는 대신에 채소를 엄청 드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단백질이랑 건강한 지방을 그 자리에 채워주는 식사를 해줘야 돼요. 보통 단백질이랑 지방은 자연적인 식품에서는 항상 같이 오기 때문에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뻑뻑한 사태보다는 기름기 많은 등심, 그다음에 닭가슴살보다는 다리살, 그다음에 기름기 많은 연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 대신에 이 지방이 좀 건강한 것들로 골라야겠죠. 만약에 내가 먹는 단백질에 지방이 없다면 좀 좋은 버터, 아보카도, 견과류, 치즈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지방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앞에 시간 제한 섭취를 할 때 중간중간에 처음에는 배가 고픈데요. 지방을 많이 추가를 해주시면 포만감이 길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혈당 스파이크랑 크래시가 감소하고요. 간이랑 췌장도 휴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까 당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생기는 브레인 포그나 당뇨 갈망 이런 것도 줄어들고요. 그러면 이거를 평생 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솔직히 탄수화물 맛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즐거움 포기해야 되냐 걱정하시는 분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이 내 망가진 대사와 호르몬 체계를 복구를 시킨 다음에 내가 한번 그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탄수화물을 내가 이만큼 줄였을 때 내 몸이 어느 정도 컨디션이 나오고 내 몸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회복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두 번쯤, 네, 나쁜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몸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제가 평소에 먹는, 진짜 평소에 먹는 거예요. 이런 식단은 궁금해 하실까 봐 가져왔는데요. 이제 그램 수는 잘 재지는 않고요. 여기 이게 한 그릇으로 쳤을 때 반 정도는 이렇게 채소를 먹어요. 주먹 사이즈로 치면은 4주먹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닭다리살 이렇게 구운 거 2토막 정도 제가 먹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포만감을 주려고 아보카도랑 올리브, 그다음에 김치 좀 느끼할까 봐 김치도 좀 먹었네요. 그다음에 요것도 샐러드 이만큼이랑, 그다음에 요거는 네, 냉동 삼겹살이었나? 네, 삼겹살 요 정도 먹고, 그다음에 그릭 요거트도 먹고, 네, 이런 식으로 식단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쁜 애들 안 먹기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탕, 액상과당, 그다음 기름, 이런 나쁜 기름들, 술, 밀가루 이런 거는 끊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으시면 대사가 정상화되고 염증도 감소되고요. 인슐린 렙틴 저항성 개선되고 장도 건강해지고요. 체지방도 분해되고 그다음에 식욕도 굉장히 안정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랑 코티솔, 인슐린 저항성 연관성 말씀드렸어요. 각자 잘 맞는 방법으로 찾아서 노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3가지는 꼭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로는 햇빛 보면서 매일 2, 30분은 산책하시는 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랑 좀 연관도 되는데요. 수면에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전에 스트레칭. 이것도 되게 좋고요. 세 번째는 고강도의 근력 운동. 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늘려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식단 바꾸는 것만으로도 되게 몸의 부담으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이 조금 충분히 평소에 운동을 아예 안 하셨던 분이라면 좀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조금 점진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 어, 살 뺀다는 거를 조금 이제 살 뺀다는 운동이다. 이렇게 공식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운동하면 좀 대사량도 증가하고, 아이고. 네, 대사량도 증가하고, 뭐, 이제, 순환도 좋아지고, 좋은 점도 많은데요. 도비어트에서는 조금 그런 의미도 있지만, 스트레스 완화 목적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래서 운동함으로써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행복감도 느낄 수 있고, 약간 내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느낌?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병에 걸리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는 스트레스가 되는데, 운동을 하면 면역력도 강화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줄이기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5번째는 잘 자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수면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관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 10시에 운동하러 다녀와가지고 12시 넘어서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 6시에 막 의지에 불타가지고 공복 운동하러 막 나가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앞에 것들을 다 잘 지켜도 수면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중에 잘 자기가 제일 중요한 가이드이고, 식단이나 운동에 우리가 노력을 하듯이 수면도 노력이 진짜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냥 12시네, 잘 시간이네 하고 눈 감고 딱 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잔다는 거는 규칙적으로 7시간 이상, 좀 체중 감량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8시간 주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수면의 질, 꿀잠 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요. 제가 쌍둥이들 키울 때 한 100일 때부터 수면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좀 어릴 때는 잠으로 저를 속썩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수면 루틴? 수면 의식이라는 거를 해줬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마사지 로션 바르면서 해주고, 그다음에 자장가 맨날 똑같은 거 틀어놓고, 책 읽어주고, 그다음에
잘 자 하고 문을 쾅 닫고 나오는 것까지 그렇게 매일매일 일정하게 해주면 그걸 자는 신호로 얘네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도 똑같아요. 일정한 수면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상을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뭐 일기를 쓰시거나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고요. 근데 저녁 식사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런 정적인 활동 위주로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운동하시더라도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요가나 스트레칭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해가 진 이후에는 블루라이트 차단해 주시는 것가 좋죠. 나만의 루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수면 환경도 수면 질에 영향을 주는데 이 수면 루틴으로도 힘들면은 꼭 환경을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빛이 안 들어오게 암막 커튼 같은 거 해주시고 방 온도는 약간 서늘한 게 좋고요. 습도는 30%에서 50%가 좋대요. 저도 이게 아직까지 잠 잘 자는 게 제일 어렵고요.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비수면이 없이 좀 잘 나오고요. 노력 안 하고 그냥 막 잔 날은 막 이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살이 빠지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철학적인 얘기도 저는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서 비만이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그냥 체지방이 단순히 많이 저장된 상태가 아니라 대사가 망가져 있는 상태, 그다음에 어, 그로 인해서 체지방이 그래서 축적이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탄수화물만을 에너지로 쓰는 좀 비효율적인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비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왜 살을 빼고 싶으신지 좀 이거를 스스로 세팅을 하고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건강한 게 베이스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건강하고 싶다는 그런 목적. 그래서 제가 이거 WHO 거기에서 가져온 건데요. 건강이 신체적, 피지컬, 멘털, 그다음에 정신적, 그다음에 사회적, 소셜. 요 세 가지적으로 다 안녕한 상태,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상태. 요거래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당연히 뭐 병이 없거나 뭐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있어야 되고 뭐 아름다움 같은 것도 뭐 다 해당될 거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뭐 자존감이 높은 상태, 자신감, 뭐 인내심, 뭐 행복감, 의욕 넘치고 활력 넘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사회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뭐 상호작용, 그다음에 내가 자아 실현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강의도 듣고, 네, 그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제가 여기에 이제 삶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이런 것도 가져와 봤는데 이 6가지 요소를 그 도비어트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다이어트를 이제 그런 수단, 도구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살 빼면은 뭐 2배 이뻐 보이고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를 바꿔야지 하는 단기적인 목표도 좋은데 요거를 이루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요거를 안 할 게 아니고 내 삶의 일부분으로 한 부분으로 요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4, 50년 후에도 건강하게 일하고 내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는 게 제 목표고 또 하고 싶은 취미 생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인드로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챌린지를 진행을 할 건데 챌린지는 오늘 이제 강의 마치고 나서부터 내일 딱 하루만 저희가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안나 챌린지 신청을 하시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습관으로 살았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지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식단이랑 생활습관 가이드 이런 거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같이 매일 다른 미션을 좀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는 그런 환경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챌린지 더 도움 되시라고
방패차, 혈당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패차도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준비 전에 먹었거든요. 이렇게. 네. 요게 이제 20팩이 들어있는 거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하루 내일 25시 00시에 마감을 할 거고요. 챌린지 기간은 29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12월 8일 금요일까지 10일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는 식욕을 이제 참을 그런 의지가 아닌 내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을 바꿀 의지랑 용기만 있으시면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